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 시리얼 데이터 분석 및 디버깅에 대한 주제 웨비나를 오늘과 내일 1,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2부 웨비나는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는 약 4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하이스피드 시리얼 데이터 분석과 디버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습니다. 오늘 하는 파트 1하고 파트 2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실로스코프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그널 퀄러티 테스트, 그러니까 아이 다이어그램이 주로 되겠죠. 지터 측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측정 배경이나 이런 시리얼 링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파트 2에서는 직접 지터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현재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기본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 프로토콜 분석기나 기타 여러 가지 분석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원래 시작을 그러니까 핵물리 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어큐션 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파트 2에서 진행하게 될 지터에 대한 내용들도 이 디지타이저에서 샘플링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배경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기본적인 시리얼 링크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시리얼 링크의 커넥션에 따라서 테스트 포인트들이 정해지는데, 테스트 포인트별로 어떤 것들을 측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 ISI, 그리고 이퀄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펙트럼에 대해서 파트 1에서 먼저 다루고요. 파트 2에서는 지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지터들이 시리얼 데이터에서는 다뤄지는지, 그리고 실제 사양이나 이런 걸 보면 피크 지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랜덤 지터, 토탈 지터, 또는 디터미니스틱 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리얼 데이터에서는 여러 가지 지터의 측정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디버깅을 하려면 이런 지터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디버깅을 하려면 우리가 소스를 찾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터의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스펙트럼 방법,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 관측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코프에서 지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소스가 없었을 때 또는 지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스코프에서 할 수 있고, 또 채널 에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트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얼 링크, 그러니까 시리얼 데이터라고 하면 트랜스미터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리시버 쪽에 이제 보내는 게 기본인데요. 이걸 하려면 칩셋에서 보드, 그리고 커넥터, 케이블이나 비아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리시버 단에 커넥터를 통하고 보드를 통해서 리시버 칩셋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연결 부위, 요거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들이 뭐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칩셋의 핀에서는 핀을 주로 이제 테스트 포인트 1으로 잡고요. 그리고 커넥터를 테스트 포인트 2번, 채널을 통과한, 보통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을 통과하고 RX 사이드 커넥터에 연결되는 부분, 이분이 테스트 포인트 3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서 리시버 바로 앞쪽이 테스트 포인트 4번이 될 건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드와 커넥터를 거치게 되면 신호가 아주 그 트랜스미터에서 나간 그 상태로 나가지 않고 어떤 외부에서 받는 요인이나 이 각각의 채널에서 받는 영향을 이제 받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그 측정하는 일반적인 측정들은 주로 테스트 포인트 2번이나 테스트 포인트 3번이 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속도가 계속 올라가면서요. 뭐 8기가, 5기가 또는 뭐 16기가, 이제 32기가 뭐 이 정도까지 같은 채널에서를 이용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신호가 굉장히 왜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 리시버 내부 단에 있는 뭐 이퀄라이저를 통과한 후에, 그리고 또 RX 사이드 칩셋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호가 변화되는지까지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트 포인트 1, 2는 트랜스미터의 시그널 퀄리티가 주로 측정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채널이죠. 그러니까 테스트 포인트 2번에서부터 3번, 요 채널은 주로 채널에 대한 특성을 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임피던스 프로파일이라든가, 또는 채널이 어떤 통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반사 특성은 어떤지라는 걸 보고요. 다른 채널에서 받는 영향들, 서로 주고받는 크로스톡들이 주로 이 채널 자체의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포인트 3번은 보통 RX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트랜스미터에서 나온 신호가 채널과 커넥터, 각각의 채널을 통과한 후의 특성이 어떤지를 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X 자체에서는 보통 테스트 포인트 3에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채널을 다 제거를 하고 BRT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리시버가 지터의 내성이 어떤지라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게 주로 측정하는 시리얼 링크에서의 측정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나 테스트 포인트 3번에서 측정하는 시그널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시그널 퀄리티 하면 주로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이 주 관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다이어그램하고 지터 특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항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그널 자체의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그리고 지금 이제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하다 보니까 디퍼런셜 신호의 데이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또는 클럭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있는 스큐, 이런 걸 보통 인트라 스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트라 스큐를 측정하거나, 또는 레인과 레인, 그러니까 데이터 제로하고 데이터 1번, 뭐 클럭과 데이터, 각 레인 간의 그 스큐를 확인하는 인터 스큐가 주된 측정이 되고, 이런 측정들은 주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은 케이블이나 보드,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네트워크 알라이저나 TDR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뭐 인서션 로스가 얼마 되고, 또는 임피던스를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서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측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버트를 이용해서 지터에 대한 톨러런스를 확인합니다. 이 지터 톨러런스를 측정할 때는 주로 이제 DUT RX의 DUT를 룩백 모드에 진입시켜 놓고 이미 잘 알고 있는 패턴을 이제 전송을 시키죠, 버트에서. 그리고 리시버가 그걸 풀어내고 다시 똑같은 신호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버트에서 받는 신호를 이제 준 신호하고 받는 신호를 확인해서 에러가 몇 개나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주로 시리얼 링크에서 시리얼 데이터에서 측정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들은 주로 이제 트랜스미터 시그널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리얼 링크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그널 퀄리티 테스트 한다 그러면 보통 뭐 지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보통은 다 아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 다이어그램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트랜스미터 자체에서 나온 신호, 그리고 커넥터를 통과하고 케이블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뭐 리시버 바로 칩셋 앞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 같은 그 FR4에 2.5기가 신호를 전송했을 때, 그리고 5기가 신호, 5기가 bps를 전송했을 때, 10기가 bps를 전송할 때, 이 신호, 리시버 끝단에서, 그러니까 채널 출력에서 보는 신호들이 이렇게 다 다르고요. 심지어 10기가 bps 신호를 전송했을 때는 아예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대로 실제로 리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읽고 또 통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그 신호가 받아졌을 때 리시버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개괄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왜 트랜스미터의 시그널이나 그러니까 시리얼 데이터에서 왜 아이 다이어그램을 주로 이제 관측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아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 이 작은 화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상승 쪽, 그러니까 제로에서부터 데이터가 하이로 올라가는 부분, 또 이쪽에서 같은 부분이죠. 제로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부분, 하이에서, 그러니까 1에서 제로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아이 다이어그램이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누적해 놓은 건데요. 상승 엣지하고 하강 엣지를 보면 이 부분이 실제 신호의 폴링 그리고 라이징 엣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그 실제 타이밍이 있어야 될, 엣지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부터 왼쪽으로 앞서고요, 뒤서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지터라고 부르는데, 지터를 아직까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지터가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신호 하이 레벨이나 로우 레벨에 대한 노이즈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 다이어그램을 주로 관측 대상으로 하고, 시그널 퀄리티에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주로 관측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아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죠. 근데 이 아이 마스크를 씌우고, 이걸 침범하면 페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 마스크가 의미하는 이제 실질적인 내부에서의 그 마스크의 의미를 확인해 보면, 여기 아이 다이어그램 한 비트가 이쪽 왼쪽 크로스 레벨부터 오른쪽 크로스 지점까지가 한 비트이고, 여기를 U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클럭의 동작 엣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와 클럭 관계를 보면 항상 클럭 엣지로부터 앞서는 부분까지를 셋업 타임이라고 부르고요, 뒤쪽까지를 홀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 마스크가 의미하고 있는 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쪽은 결국에 타이밍에 대한 마진이면서요,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의 마진이다. 그래서 셋업 타임, 이쪽 앞쪽을 침범하게 되면 셋업 타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반드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침범하게 되면 이걸 fai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마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버티컬 노이즈나 또는 크로스 레벨 타이밍 쪽, 호라이전탈 크로스 레벨 쪽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지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왼쪽 오른쪽은 시메트리, 완전 대칭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컷해서 현상을 보느냐, 이건 크게 그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의 지터량, 이제 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끝까지를 지터의 피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몇 가지 이그젬플을 이제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 다이어그램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왼쪽 위에 있는 이런 아주 클린한 깨끗한 아이를 보고자 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 정도의 예를 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로 여기는 분명히 올라갔다가 하이 레벨을 충분히 유지하고 떨어지는 이런 뭐 하나의 펄스만 보면 구형파처럼 이렇게 1과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요.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원래 TX에서는 트랜스미터에서 나온 신호 자체가 라이징 타임이 느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탑을 유지하고 있는 하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 레벨에 비해서 하이를 유지하거나 로우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에 그 전압이 지금 레벨에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분명히 외부에서 왔거나 측정기에,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의 주파수 대역폭이 모자라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컨텐츠, 그러니까 첫 번째 컨텐츠 3고조파, 5고조파, 얘네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파형을 만들 건데, 측정기의 대역폭이 모자라 가지고 뒤에 있는 하모닉 성분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메인 고조파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심하게 해놨지만, 보통 3고조파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신호는 땅콩 모양이 이렇게 3고조파까지 나타난 이런 피넛 모양의 아이 다이어그램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피넛 모양이나 이런 사인 웨이브 모양을 볼 때는 측정기 자체의 주파수 대역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케이스는 지터가 아주 넓게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이 지터가 넓게 분포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요인은 열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랜덤한 현상들이 늘어나면서 신호가 좌우로 아주 넓게 퍼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터 소스는 어디에서 오게 되고 그 크기는 얼마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케이스는요, 이 신호가 쭉 올라갔다가 탑을 유지하고 쭉 지나가 줘야 되는데, 쭉 올라갔다가 중간에 뭔가가 험프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채널이나 커넥터 또는 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플렉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현상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어딘가에서 내가 보내는 신호가 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후에 디버깅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 할까요?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임피던스 프로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직접 신호를 한번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2.5기가 비트레이트가 2.5기가 UPS고요. 그리고 클럭 주파수도 2.5기가입니다. 이 스코프를 이용해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를 한 비트 정도 볼 수 있을 정도 늘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상을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보게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호의 아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누적해서 관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잘못된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만약에 이 부분에 지터를 한번 잠깐 심어볼까요? 제가 살짝 이쪽에 지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지터를 추가하고 나니까, 그죠? 기준이 돼야 될 클럭이 좌우로 흔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리거가 되고 있는 이 엣지 부분에서는 아이가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지터가 점점 커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봐야 될지라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측정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봐야 될 지터 측정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스코프가 신호의 트리거를 데이터 엣지에서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가 여기에서 측정이 되는데, 뒤쪽에 가면 지터가 포함된 부분의 엣지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엣지가 트리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트리거가 일어나는 부분은 깨끗한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보고 있는 현상은 누구냐면, 이 엣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피리어드 또는 다음 비트까지의 주기적인 지터를 확인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데이터와 클럭,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의 지터를 확인하는 그런 아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지금처럼 클럭과 지터가 동시에 온다면, 이럴 때는 데이터에서 누구죠? 트리거를 하지 않고 클럭의 엣지에서 트리거를 해준다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클럭의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클럭의 엣지, 동작 엣지가 네거티브일 때 앞쪽이 홀드 타임, 뒤쪽이 셋업 타임. 이걸 보면서 이거에 의해서 지터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현재 시리얼 데이터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클럭이 항상 따라가지 않고요. 클럭이 따라가지 않고 데이터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코프에서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클럭을 항상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리커버리된 그런 클럭을 이용해서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스코프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 클럭이 없는 경우 어떻게 아이를 측정하게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실제 신호에 연속된 신호들을 길게 포착을 하고요. 그리고 CDR을 통해서, 내부 소프트웨어 클럭 데이터 리커버리를 통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클럭들을, 레퍼런스 클럭을 전부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 클럭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0인 부분, 하이에서 로우로 갔다가 다시 로우로 떨어지는 한 비트를 잘라서 누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트에서 제로 부분을 누적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에서는 제로에서 하이로 올라가서 하이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신호들을 전부 누적을 해서 한 화면에 보게 되고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 다이어그램의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리커버리된 클럭의 라이징 또는 폴링 엣지들이 항상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셋업, 홀드 타임,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지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다이어그램을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 다이어그램에서 아이 오픈이다 그러면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죠. 근데 실제 측정에서는요, 스코프에서 측정에서는 어떤 규정에 따르다 측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I 다이그램의 원 레벨이 얼마냐라고 스코프한테 물어보게 된다면 얘는 특정한 영역의 영역 부분을 히스토그램을 하고요. 이 히스토그램의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3시그마 부분에서의 위치하고 아래쪽에서의 노이즈 레벨 3시그마 부분의 위치를 따져가지고 여기를 I 하이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니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 레벨에서의 I 위스, 그러니까 I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적으로 얘를 이쪽 양쪽을 슬라이스를 해서 히스토그램 상에 누적을 하고요. 그거의 시그마, 그러니까 RMS 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측정을 하고 3배에 위치한 이 지점에서의 폭을 I 위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벨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이 레벨하고 로우 레벨 그리고 I 크로스 지점 같은 경우에도 히스토그램을 각각 크로스 레벨에서 히스토그램을 각각 레벨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한 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 있죠.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을 각각 원 레벨 그리고 크로스 레벨, 제로 레벨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레이쇼나 또는 뭐 Q 팩터를 이용한 이런 SNR 측정 이런 값들도 전부 통계적인 도메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라이징 타임하고 폴링 타임 같은 경우에도 이 I 다이그램은 계속 누적된 화면이기 때문에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전부 모두 다 I1 레벨과 제로 레벨의 뭐 80% 또는 20% 레벨에서의 히스토그램 누적을 하게 되고 라이징 타임도 각각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의 시간차 그리고 각각 폴링 타임도 네거티브 엣지에서의 히스토그램 누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의 위치들을 타이밍 차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요. 채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채널에 대한 지금 현재 S 파라미터 S21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클린하게 나온 트랜스미터 신호가 이런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채널 특성에 따라서 로패스 필터의 특성하고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로패스 필터로 동작을 하고요. 로패스 필터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신호가 느린 부분의 특성은 이거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고요. 신호가 빠른 데이터 열들은 이 로패스 필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감소가 일어나고 결국에 I 다이그램에서도 트랜스미터에서 본 신호하고 채널의 끝단에서 보는 I 다이그램은 같은 신호를 출력했을 때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심볼과 심볼 사이에서의 비트 패턴이 받는 영향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임펄스 리스폰스를 특정한 그 채널에 넣어봤을 때 출력되는 임펄스가요. 이렇게 굉장히 넓게 퍼져 보이고 반사가 이렇게 아주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비트 폭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비트가 그 다음 폭, 그 다음 비트, 그 다음 비트 굉장히 오랫동안 비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다음 비트가 나왔을 때 앞쪽에 있는 이 비트가 준 영향들이 계속해서 채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미터에서는 바로 깨끗하게 나왔던 신호가 이렇게 나왔던 신호가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펄스의 영향들이 다음 채널의 영향을 계속 다음 비트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최종단에서는 같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크기로 출력이 되고 그거에 따른 I 다이그램이 다르게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뭐 트랜스미터 이퀄라이제이션이나 또는 리시버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인터심볼 인터페런스를 영향을 이제 줄이게 되는데요. 실제 신호 패턴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좀 약간의 극단적인 패턴이에요. 하이로만 유지하다가 한 비트만 제로로 떨어졌다가 1로 올라가고 다시 0으로 이어지고 얘는 제로였다가 1로 떨어지고 전부
1로 올라갔다가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신호하고 파란색 이 신호가 실제 화면에 이제 보이게 되는데, 트랜스미터에서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는 소스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길이가 다른 20인치 채널을 통과했더니 하이, 로우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이로 올라가는 이 신호의 패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는 제로를 유지하겠다가 하이로 올라갔다는 어떤 신호들도 전혀 다르게 보이고, 실제 크로스 레벨이 돼야 할 0V에서 보니까 간격이 요거에 비해서 시간 타이밍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이런 현상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지터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 심볼 인터페러스 지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지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더 긴 채널을 통과했을 때는 이 스레숄드 레벨에서 굉장히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채널 특성을 판단할 때 우리가 임피던스만 보게 되는데, 임피던스에 의해서 물론 ISI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임피던스 프로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5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길이가 하나는 여기까지고요. 하나는 요만큼, 하나는 요만큼. 그러니까 이거에 약 2배씩 신호의 패턴을 늘려봤는데, 패턴의 임피던스 모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확인했을 때는 내가 통과해야 될 신호의 위치에서 확인을 해보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5dB였다면 그 다음에는 10dB, 20dB까지 신호가 줄어들게 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심볼 인터페어런스로 가 발생한 이런 아이 다이그램, 보통은 여기에 있는 신호가 하나는 신호 크기가 크고요. 신호 크기가 크고 하나는 작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의 크로스 레벨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른 목골 모양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신호의 아이 다이그램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주로 아이 다이그램에서 ISI가 있는 경우 아이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인터심볼 인터페런스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요, 각각 트랜스미터하고 RX, 실제 시리얼 링크 쪽에서는 특별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트랜스미터 쪽에서는 보통 프리엠퍼시스 또는 디엠퍼시스를 사용하는 이런 필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뭐 피드포워드나 CTLE 그리고 DFE 이런 종류들을 사용을 해서 채널에서 받은 영향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디엠퍼시스나 또는 프리엠퍼시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신호들이 케이블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될 거니까 미리 전송단에서 에너지가 빠른 비트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신호가 빨리 변화되는, 그러니까 주파 성분이 빠른 쪽은 미리 신호를 키워보내거나, 또는 신호의 느린 신호들을 크기를 줄여보내가지고 결국에 이 케이블을 통과하고 나서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미터에서 보낼 때 여기 그러니까 이퀄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신호가 하이 비트들이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이쪽 케이블 그러니까 커넥터 끝단에서는 아마 이런 신호가 보여야 될 거예요. 빠른 비트는 커지고 느린 비트가 연속되는 신호들은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채널을 통과해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이 감소가 일어나면 리시버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TP3에서는 깨끗한 아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호의 모양을 보면 프리엠퍼시스나 또는 디엠퍼시스나 같아요. 하지만 신호의 크기 면에서 본다면 디엠퍼시스 레벨은 신호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프리엠퍼시스를 하게 되면 하이 비트에,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있는 비트들은 신호가 일정한 크기만큼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엠퍼시스 또는 디엠퍼시스는 지금 현재 다루는 하이스피드에서는 모두 다 거의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엠퍼시스보다는 디엠퍼시스가 더 선호되는 그런 엠퍼시스 방법이죠. 왜냐하면
신호들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변한다면 EMI, EMC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여가지고 신호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엠퍼시스나 프리엠퍼시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딜레이 탭을 이용해서 같은 신호들을 지연시키면서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크기를 변화시켜서 최종단에서는 이 변화된 크기에 대한 합을 출력시켜서 크기를 키우거나 또는 줄여서 전송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미터에서 이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실제 사용자분들하고 엔드 유저분들은 케이블을 지정한 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케이블 길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데서는 크게 정해진 크기라면 앞쪽에서 개인을 줄인 만큼 키워가지고 보내는 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채널이 변경이 돼버리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시버 단에서도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서 실제로 신호가 줄어들게 보통 이제 ISI 성분들이 이제 주된 성분이 될 건데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리시버의 내부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실제 칩셋 내부에서는 어떤 신호 품질이 좋은 이런 신호를 다루겠다 하는 게 리시버의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퀄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채널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 채널에서 감쇄가 일어난다면 내가 역으로 리니어하게 이거에 반대되는 만큼 개인을 키워가지고 키워준다면 실제로 내가 보는 신호들은 트랜스미터에서 전송한 이퀄라이제이션 된 결국에 로스가 하나도 없는 이런 신호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개념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역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 신호에 트랜스미터에서 보낸 신호들을 FFT를 해봤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는 이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녹색으로 보낸 이런 채널을 통과했더니 이렇게 봤던 에너지가 첫 번째 고주파마저도 감쇄됐고요. 나머지 뒤쪽은 전부 다 감쇄가 되고 없어지면서 ISI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쪽에서 말씀드린 이런 컨셉에 의해서 그러면 이 감쇄된 요거의 주파수 축에서 감쇄된 요만큼 한번 부스트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스트업을 해봤더니 깨끗한 걸 예측을 했는데 사실 노이즈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부분에서의 특정한 부분, 그러니까 로스된 부분들을 증폭하면서 아래쪽에 깔려있던 베이스 노이즈들도 같이 동시에 증폭이 됐기 때문에 신호에 노이즈가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전송단에 있는 비트, 그러니까 전송 속도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컷오프를 했더니, 그죠? I 비트가 이렇게 구형파를 다루처럼 보였던 신호가 사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부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CTLE에서 쓰는 리니어 이퀄라이제이션은 특정한 영역만큼은 게인을 오온했다가요. 필요한 대역에서 컷오프를 해서 실제 필요 없는 노이즈들은 깎아내고 원래 신호를 찾아내고 클럭 엣지에서의 신호 레벨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감쇄된 걸 증폭하고 내가 로스가 없는 걸 확인하겠다는 건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감쇄된 채널에 대한 전체 보상이 아니라 특정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깎아내서 측정에 필요한 또는 리시버가 필요한 대역의 전 대역을 받아내겠다라는 게 CTLE의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오실로스코프에 측정을 할 때는 CTLE, 실제 물리적인 CTLE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요. 이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이 데이터, 이걸 이용해서 리시버처럼 똑같이 에뮬레이션에서 특정한 시그널을 보게 됩니다. 이건 USB 3.0의 누구죠? CTLE에 관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처음 쇼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로우 프리퀀시 성분도 감쇄가 없고 제로 dB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주 짧은 채널이기 때문에 그대로 특성을 이용하고 있는데, 채널이 길어지게 되면 저주파 신호는 더 낮추고요. 그리고 특정한 영역은 프리퀀시를 높이고 감소시키는 이런 그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델은 이제 트랜스퍼 펑션을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두 가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를요. 하나는 개인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프리퀀시가 아래쪽 이제 폴 프리퀀시가 있고요. 이 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파수의 로우 패스 필터처럼 동작하는 걸 나타내고요. 이쪽에 보면 제로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프리퀀시는 이제 부스트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로 프리퀀시 첫 번째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650메가 부분부터 증폭을 시작을 했다가, 그죠? 증폭을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주파수 약 2기가에서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5기가에서 3dB를 맞춰서 꺾여주겠다라는 모델을 이런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트랜스미터에서 나오는 I, 그리고 이퀄라이저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트랜스미터나 얘나 같은 신호가 될 거고요. 이게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인터심볼 인터페어런스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디앰퍼시스 또는 프리앰퍼시를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출력단에서는 고의적으로 왜곡된 이런 신호를 보게 되지만 C 부분 TP3 오게 되면 신호의 크기가 안정적으로 맞춰지고 리시버 내부에 들어가고 뭐 DFE 펑션이나 또는 CTL을 통해서 이퀄라이즈된 이런 신호를 이용해서 리시버 내부에서는 신호를 읽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드가 빨라지다 보니까 EMC나 EMI에 대한 그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컨텐츠가 있는 이런 신호를 전송할 때 고의적으로 주파수를 스프레드,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5기가다 그러면 2.5기가 주파수에서 실제로 피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넓게 분산을 시켜서 EMC, EMI 테스트나 또는 주변에 주는 그런 크로스톡의 영향을 줄이게 됩니다. 보통 하이스피드 쪽에서는 뭐라 할까요? 30km에서 33km 정도의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약 그 5000ppm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를 메인 프리퀀시 전송 속도의 0.5% 정도까지 주파수를 좌우로 흔들면서 고의적으로 흔들면서 프리퀀시의 피크를 줄여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프레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직접 스코프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까 보셨던 신호입니다. 아까 보셨던 신호고요. 이쪽 노란색이 데이터 신호고 오른쪽이 클럭 신호입니다. 먼저 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주파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예, 전목 켜졌고, 그래서 클럭과 지금 클럭하고요. 클럭에 지금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포함하지 않은 FFT를 걸어놨어요. 보니까 보이시죠? 이 데이터 신호의 피크가 2.5GHz 현재 날카롭게 피크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클럭 주파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이시나요? 피크 레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0dB 정도, 그러니까
90dB, 뭐 50dB에서 70dB, 76dB 정도로 약 3, 40dB 정도 피크가 줄어들고요. 대신에 이 클럭의 주파수들이 아주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5GHz에서 점점 줄였다가 2.4978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모듈레이션 프리퀀시나 이런 것들은 또 오실로스코프에서 보시면 스프레드 스펙트럼 트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트래킹된 형태, 모듈레이션 타입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서도 클락 엣지가 점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쪽이 데이터고요. 클럭도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특정한 주파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보니까 약 33km 정도 됐고요. 그리고 레이시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그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변경을 줬느냐 봤더니 약 5,500bpm 정도로 현재 흔들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이런 식으로 그 확인을 SS에 대한 것들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제가 오늘 그러니까 시리얼 링크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 파트 2에서 또 여러 가지를 다룰 예정인데요. 지터를 비롯해서 측정하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터에 대한 이런 뭐 개념이 좀 불분명하거나 또는 내가 뭐 직접 지터를 시뮬레이션에서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시면 홈페이지에서 마ui 스튜디오를 확인을 다운 받으시면 나중에 내일 하게 되는 파트 2에서 다루는 지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폴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요. 볼까요? 질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나 보네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자, 인풋 쪽에서 TP2에서 I 다이그램 측정했을 때, 예, 사실 TP2하고 TP3는 같은 측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 다이그램도 똑같고요. 시그널 퀄리티도 보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그널 퀄리티를 봤을 때 채널에 영향이 포함된 뭐라 할까요? 현상을 보느냐 아니면 채널에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의 영향을 보느냐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페어 스큐나 인트라페어 스큐가 TX 커넥터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채널 특성에 의해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이 신호가 느려지고요. 또는 그룹 딜레이에 의해서 신호가 느려지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영향을 받아서 인트라페어 스큐나 인터스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I 마스크의 크기나 또는 지터의 크기에 대한 마진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의 시리얼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는 주로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TX2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TP2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스탠다드 포럼이나 이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채널을 적용을 해서 TP3에서, 그러니까 RX 쪽에서 받아지는 신호는 어떤지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포함이 최근 하이스피드 시리얼 데이터 링크에서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는 예. 보통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는 앞에 트랜스미터 바로 뒷단에 IC에서 주로 그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IC에서 그렇죠. 실제 그 트랜스미터에서 이걸 구현하려면 칩셋에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IC에서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리엠퍼시스가 얼마 또는 디엠퍼시스가 얼마나 되어야 그러니까 채널을 통과했을 때 깨끗한 I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실제 그 구현 자체는 칩셋에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터랑 스큐랑의 차이점은 사실 타이밍에 대한 베리에이션 자체를 모두 다 지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스큐도 지터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터는 타이밍에 대한 스큐도 포함이 되고요.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리어드, 그러니까 주기별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또는 사이클과 사이클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하는 여러 가지 지터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측정 방법에 따른 그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스큐도 이미 지터에 대해 지터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터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타이밍에 대한 베리에이션 정도를 모두 지터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 지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지터랑 스큐랑 동일하다고? 예, 맞습니다. 지터랑 스큐랑 이제 같은데 범주로 보면 지터는 타이밍 베리에이션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큐는 지터 범주에 포함된 어떤 한 지터의 측정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 I 패턴 측정 시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기준 피크라는 아니면 누적된 값이 I 마스크를 건드리지 말.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마스크는 I 패턴을 측정할 때 마스크를 건드리면 일단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탠다드에 정해진 마스크를 건드리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I 마스크에서 마스크가 의미하고 있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타이밍에 대한 스큐, 결국에 클럭과 데이터 엣지의 사이, 그러니까 홀드 타임, 셋업 앤 홀드 타임의 마진입니다. 근데 트랜스미터에서의 셋업 앤 홀드 타임만 가지고는 실제 리시버에서의 셋업 앤 홀드 타임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자체도 리시버 따는 TP3에서 보는 마스크가 작아지는 이유는 커넥터 채널에서 커넥터의 영향, 그리고 PCB에 대한 영향, 클럭에 대한 영향 등에 의해서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TP3에서의 마진이 달라지지만 똑같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마스크의 센터에서부터 앞쪽까지 셋업 타임, 홀드 타임 마진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자체가 누적된 데이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정량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히스토그램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이마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없으신가요? 네. 제가 오늘 마지막에 나온 질문인 이 지터에 대해서는 파트 2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 분포에 의해서 또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 2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